자,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호흡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배설까지 한 번에 쭉 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시간인지라 차라리 그냥 오늘 호흡까지 하고 배설은 아마 이제 노폐물까지만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가지고는 왔는데 숙제를 끝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자, 한번 가보자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게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 하는 것처럼 기체가 들어와서 기체가 나가는 현상. 어찌 보면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내뿜게 되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기체 교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이 바로 전 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식물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식물이 하는 그 호흡은 사실 기체 교환보다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 교환에 대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겠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기체 교환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파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 이야기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뭐냐면은 2번. 이 호흡을 하기 위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의 기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천히 가보자. 우리 사실 입으로도 호흡이 안 되진 않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관계들 안에서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사실 주로 하는 역할이 냠냠쩝쩝, 소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관은 사실 첫 번째가 코가 나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코는 그냥 단순하게 구멍 뻥뻥 뚫려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 코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은 털이 존재하죠. 그래서 사실은 먼지라든지 우리 폐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을 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코로 공기가 들어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쭉 목을 따라 들어가서 폐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랑 연결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필요한 단어인 거고요. 여기서는 기관이라고 하는 친구랑 기관지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요. 여기에 들어있는 글자인 기는요, 기체할 때 그 기자입니다. 약간 단어 자체는 똑같이 생겼지만 뜻은 다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재밌습니다. 이 기관과 기관지에도 무엇이 존재하냐면은 섬모라는 친구가 존재해요. 뭐가 존재한다고? 섬모. 바로 이 섬모가 뭐 하는 친구냐면 코에 존재하는 코털처럼 필터링을 걸러주는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을 해요.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기체들, 산소나 질소나 이러한 기체들은 우리 체내, 몸 안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갑고 건조해요. 그런데 기관과 기관지는 우리 체내, 몸속에 있다 보니까 비교적 온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습니다. 축축해요. 따라서 우리가 흡수하게 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해되니? 괜찮죠? 자, 그 다음은 이 기관과 기관지를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은 폐라고 하는 곳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한자인가 봐. 그래서 요즘은 우리말을 사용하고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폐라는 단어 대신에 아마 교과서에서는 허파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허파. 알겠습니까?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요거를 솔직히 말할게요. 깜빡했어요.
이 교육 과정이 바뀐 지가 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깜빡했는데 우리 소학 파트에서 소장대장이라고 공부했죠. 그 소장대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 창자라는 말을 쓴대요. 소장을 소가 작을 소자잖아. 그래서 작은 창자. 대장은 큰 창자라고 한대요. 별로죠. 그 다음은 우리 위 다음에 바로 소장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위랑 소장을 이어주는 또 창자 같은 게 하나가 있어. 거긴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12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무슨 말이냐면 12는 말 그대로 숫자 12야. 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지자야. 그럼 무슨 뜻일까? 12 손가락 지. 손가락 12개를 이어 붙인 것 같은 길이의 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샘창자.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한글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별로예요. 왜냐면 사실 다른 건 몰라도 과학에서 특히나 중학생일 때는 단어랑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왜 어디서 혼란스러워지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받았어. 허파라고 나와 있어. 근데 참고 자료 그리고 학교 프린트 혹은 제가 드리는 프린트 시중 문제집을 구매했을 때 어떤 문제든 갑자기 막 패라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전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써드렸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기관들은요 자체적으로 근육이 존재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우리 코 너 혹시 보이려나? 나 콧구멍 움직이는 거 보이니? 스스로 다 근육이 있어. 우리 소화를 시킬 때도 혼자 스스로 막 움직여요. 소화를 시키잖아요. 심장도 쿵쿵 쿵쿵 근육이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폐는요 근육이 없어요. 자 곰곰이 생각해봐.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스스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마치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커지는 게 허파가 스스로 커지는 것 같지만 폐라고 하는 친구는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폐 속에 작은 공기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짜증날 거예요. 과거 몇 년 전까지는 폐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폐포. 근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허파라는 단어를 쓰기 위하여 허파, 꽈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한대요. 나 용어 바뀌는 거 너무 싫다. 그쵸? 그래서 허파꽈리라는 단어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허파꽈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장의 융털과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 땡땡땡이 넓어요. 대답할 수 있을까 혹시? 소장의 융털이 땡땡땡이 넓었는데 기억나니? 표면적이 넓어요. 알겠습니까? 표면적이 넓어요. 그럼 요건 대답할 수 있을까? 표면적이 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요건 대답할 수 있을까?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네 번째 갈비뼈가 있어요. 쌤 그냥 갈비뼈는 모양 유지하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갈비뼈는 사실 우리 폐를 죄송합니다. 허파를 아직 입에 안 붙었어. 허파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주가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요거는 바뀐 지 좀 오래됐어. 요건 바뀐 지 오래돼가지고 제가 안 헷갈리는데 가로막이라고 하거든요. 가로막.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가로막는다라고 할 때 가로막이 아니고요. 우리 가로 세로 알죠? 거기서 가로예요. 과거의 단어는 횡격망이었어요. 우리 횡단보도 알죠? 횡단보도는 차들이 막 요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요렇게 건너가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횡단보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도 뼈들이 우리 있을 때 요런 식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친구를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로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친구는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이 친구가 숨 쉬는 운동,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호흡 운동을 이끌어간다, 주도해요. 그 다음 요거 하나 필기합시다. 가로막과 갈비뼈가 이루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 공간. 우리는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다. 영상 찍고 있는데. 흉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쏘리. 요 단어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 흉곽이라는 단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리다 보니까 큰일 났네. 자,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오똑한 코예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기관이 이어지는 거고요. 폐가 양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양쪽으로 공기를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기관지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 길, 한 줄로 된 길이 이름이 뭐라고? 기관. 양쪽으로 갈라지는 친구가 누구라고? 기관지. 여기에 붙어있는 거대한 공기주머니가 바로 뭐라고? 허파. 이해됐죠? 그 다음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갈비뼈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얘를 잘 막아주는 친구가 하나 있다. 이게 바로 가로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진짜 예술이다. 그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바로 가로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요러한 친구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 결론적으로는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호흡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외부에서 강하게 눌러줄 거예요. 외부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풍선을 강하게 막 누르는 거니까 풍선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풍선의 부피. 자연스럽게 눌러주니까 작아지겠죠? 그럼 풍선 안에 입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충돌 횟수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풍선의 내부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쵸? 요게 첫 번째 키포인트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저 위에다가 필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 공기라고 하는 친구, 즉 기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항상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기체는 항상 이동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체가 이동해요. 아시겠죠?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게 되면은 호흡 운동의 과정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들숨 과정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들숨이에요.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고 날숨은 내쉬는 숨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은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체내로 공기가 이동해야 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까? 하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슴이 부풀어 들려 올리면서 폐가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그 과정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갈비뼈는요. 이거 암기하기 편하게 화살표로 할게요.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야 되며 갈비뼈와 연결되어 있는 가로막이라고 하는 친구, 근육이죠. 가로막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올라가면서 가로막은 내려가면 폐가 들어있는 공간,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혹시 대답할 수 있겠니? 오! 정답이에요.
흉강의 부피는 커져요. 흉강의 부피는 커져요.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자. 우리 바로 위 설명을 했어요. 요거 풍선 집어치우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 어떻게 돼요?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부피가 커지면 압력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에 따라 흉강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흉강 안쪽에 내부에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작아지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말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폐를 누르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이해되나요? 됐죠? 그래서 폐, 저 공기 주머니인 폐를 누르게 되는 힘이 작아진 거예요. 자, 그럼 곰곰이 대답해 봅시다. 폐를 꽉꽉 누르고 있던 힘이 작아지니까 폐는 더 커지려고 할까, 작아지려고 할까? 커지려고 하겠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문구는 요거예요. 폐의 부피는 오히려 팽창하게 됩니다. 질문.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진다 그랬어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네요. 그래서 폐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폐 내부의 압력은 오히려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질문. 공기는 항상, 기체는 항상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나 그랬죠?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작은 곳으로. 이해됩니까? 자, 그럼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내용이겠죠. 따라서 외부와 몸 밖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외부의 압력과 폐 내부의 압력을 비교해 봅시다. 어느 쪽의 압력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은 외부의 압력이 더 크겠죠? 그쵸?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 부등호가 그대로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폐 내부 압력 작아졌다면서요? 그럼 어디 압력이 크겠어요? 외부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죠? 좋아요. 날숨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 날숨 같은 경우는 공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냐면 몸 안에서, 체내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 거냐면은 몸 바깥쪽으로, 외부 공간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갈비뼈. 우리가 내쉴 때 하지 않잖아. 하게 되잖아. 그치? 따라서 갈비뼈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들숨과는 반대로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가로막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 흉강의 부피, 폐가 들어있는 장소일 겁니다. 흉강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작아질 거예요.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 폐가 들어있는 공간인 흉강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커지게 되겠죠. 이해됐죠? 자, 흉강 내부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폐를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된다는 거겠습니까? 폐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 세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럼 폐가 이 흉강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폐를 꽉꽉 누르게 될 거니 폐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됩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 내부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예요. 커지게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저 화살표가 그대로 뭐가 될 것이다? 부등호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해됐죠? 따라서 순서를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번에는 외부, 몸 바깥쪽과 폐 내부, 체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체내의 압력을 비교해 보자면은 어디에 압력이 더 큰 겁니까? 맞아요. 폐 내부의 압력이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요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어디서 어디? 요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림 그릴 거거든? 그림 그릴 거거든? 한번 해볼게.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들숨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되어 있는, 조금 크게 되어 있으면서 가로막이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와, 그림 진짜 못 그렸어. 미안해. 가로막이 내려간 거야. 알겠죠? 최악이야? 미안. 내가 만 최악이야. 난 진짜 이거 너무 더러워, 그림이. 영상 찍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 다음 날숨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 거잖아요. 내려갔기 때문에 갈비뼈는 표현 못하겠어. 미안해. 그냥 할게. 조금 이렇게 작게 그리고 그 다음 가로막이 이런 식으로 약간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래서 뭘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은 유리병이 있어요. 유리관에다가 꽂아서 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빨대를 꽂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고무풍선을 요렇게 막을 씌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여기다가 빨대를 하나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안에다가 고무풍선을 이렇게 매달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볼게요. 이 고무풍선을 아래로 당기게 되면 가로막이 내려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아래로 내리면 들숨일까요? 날숨일까요? 내리면 내려간 거예요. 따라서 들숨과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가로막을 위로 들어 밀어 올리게 되면 이 유리병 안의 공간이 작아지는, 흉곽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날숨과 같은 현상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무막을 잡아 내렸을 때 고무 풍선의 크기는 커질 거고 뭐 이런 느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비유하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4번이죠. 호흡 운동이 아니라 이번에 할 것은 기체 교환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는 기체를 열심히 교환해 주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 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다 비슷해요. 뭐냐면은 숨 쉴 때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산소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갖다 버리고 싶어 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동물들은 특히나 그래요. 식물 같은 경우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냈지만 사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나?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흡수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폐포와 모세혈관이에요.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천천히 따라와 주셔야 돼. 폐포는 모세혈관,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세혈관에게는 어떤 기체를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 산소라고 하는 기체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세혈관은 우리 온몸을 돌고 폐포의 마지막에 도착을 하게 됐으므로 너 이제 이 기체를 갖다 버려라 라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 주고자, 갖다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됐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뭐? 농도. 알겠습니까? 이 농도도 마치 압력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천천히 갈게요. 제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이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거를 그대로 부등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볼게요. 첫 번째, 산소의 농도는요. 오케이? 폐포가 더 진할까요? 모세혈관이 조금 더 진할까요? 이거 화살표 모양을 대답해 주시면 어디 쪽으로 입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답이야. 암기하기 편하지? 그치? 폐포 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괜찮죠? 됐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요. 자리 좁을 것 같으니까 여기 좀 지워볼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얘도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폐포와 모세혈관 중에서 어느 쪽으로 입을 벌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살표 저 모양 그대로 생각해 두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다고요. 어느 쪽으로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끝! 다 배웠습니다. 요거 처음에는 암기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는 폐로 산소를 집어넣어서 몸 안으로 보내야 돼. 몸 안으로 이동하는 곳이 어디야? 모세혈관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가 편할 것 같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쭉 들어가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도착하고자 하는 장소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예요. 무슨 세포? 조직세포.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도 여러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근데 간단해요. 세포에서는 어떤 기체를 계속 필요로 하겠습니까? 산소요. 어떤 기체를 계속 갖다 버리고 싶겠습니까? 이산화탄소요. 따라서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게 뭘 전달해 줄 것이다? 산소를.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에게 어떤 기체를 전달해 줄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화살표의 방향으로 부등호가 입을 벌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산소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에 더 많이 존재할까요? 조직세포에 더 많이 존재할까요? 입 벌린 쪽이 어디? 그쵸?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요 그림만 하나 기억해도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쵸?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이산화탄소의 농도 같은 경우도 모세혈관과 그리고 조직세포 중에서 어느 쪽으로 입을 벌려야만 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괜찮죠? 요거예요. 요거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3번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조금 전에 압력이 제가 지워버렸네요. 압력이 큰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농도가 큰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뭔가 오케이 생각보다 설명이 조금 깔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암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냐면 5번째 동, 맥, 혈. 이거 저번 시간에 너무 어려웠는데, 그치? 정, 맥, 혈.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책 보고 대답 한번 해볼게요. 폐포랑 모세혈관에서요. 어떤 혈액이 어떤 혈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기체 교환을 하기 전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 기체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산소의 양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는 어떤 혈이 어떤 혈로 바뀌고 있는지 혈액의 전환 과정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혈관은 조직 세포에게 기체 교환을 하기 전에는 산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기체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혈액이 어떤 혈액으로 바뀌는지 혈액의 전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책에다가 적어놨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파트는요, 사실 단순하게 누가 농도가 높다, 낮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짜증나는 게 요거예요. 책 보고 대답 한번 해볼까? 그래서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어떤 혈이 어떤 혈로 바뀌고 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아까 문제 좀 많이 틀린 거 같아가지고 내가 책 보고 대답하라고 하는 거야. 동맥혈이 정맥혈로 되는 거야? 정맥혈이 동맥혈로 되는 거야? 오케이. 책 보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념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